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공식화입니다. 이 공식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결정자로부터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승인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기술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가 챔피언에 의해서 그 사인되는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는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로 6시그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PTS 시스템, PTS. 이게 프로젝트 트래킹 시스템, 프로젝트 추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 따라다니면서 모니터하는 그런 도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전사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그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겠다 이런 뜻이 이 공약입니다. 공약.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순간에 마스터 블랙벨트는 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절한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EA라고 있어요. 이 처음 나오는 용어인데요. Financial Effect Analyze입니다. 즉 재무 분석 전문가죠. 재무 분석가, 재무 영향 분석가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FEA가 평가를 해서 그 자기 의견을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는 성과를 부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이 재무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이 최종적으로 FEA과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말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챔피언이 사인함과 동시에 프로젝트는 공식화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승인 계획서 지금 차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작성하는 게 보기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는 이 일의 그 임팩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임팩트가 얼마나 있길래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예요. 회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사야 될 게 뭐가 있을까? TV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제일 급한 게 뭘까요? 한꺼번에 샀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후보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초래될 위험이 무엇인가? 이것은 리스크를 묻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어떤 그 디메리트가 우리한테 돌아올 거냐? 이 일은 일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종합하면 야,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잘 쓰여진 비즈니스 케이스는 그 밥을 반쯤 먹다가도 마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잘 쓰여진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그만큼 긴박감과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기술서입니다.
이 장표에서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문제기술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기술서의 중요성은 디파인 단계가 100이라면 거의 한 반 이상은 차지할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만큼 이 문제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기술은 아주 담백하고 아주 컴팩트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아주 대략 기업에서 쓰여진 사례를 보면 거의 한 반 페이지 이상 구구절절이 꼭 소설을 쓰듯이 작성된 예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문제기술서는 4가지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문제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주체죠. 두 번째는 문제의 발생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규모, 문제의 양. 네 번째가 문제의 영향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까 피자집 예를 들까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피자 배달 100건 중에서 30분을 초과된 그 배달 건수가 50%에 달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의 30%가 이탈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면 문제의 항목이 뭡니까? 피자 배달의 그 30분 이내에 그 도착한 건수가 문제의 항목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발생 기간이 얼마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문제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50%. 그로 인한 영향, 고객의 30%. 이건 뭐 매출로 전환하면 바로 돈으로도 환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낭만적으로 뭐 고객이 뭐 만족하지 못하고 뭐 우리 생산 그 사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구구절절이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필요한 말. 한마디를 빼면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고 한마디를 더하면 수다스러울 듯한 극도로 절제된 그런 구성. 그것이 바로 문제기술서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기술서입니다. 목표기술서는 3가지 항목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첫째, 언제까지. 둘째, 무엇을. 셋째, 얼마만큼. 아까 피자를 다시 그 예를 들면 자 2008년 12월까지. 두 번째, 무엇을. 우리 피자의 그 배달 소요 시간 30분 초과 건수를 얼마만큼. 50%에서 1% 이내로 낮춘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게 쓰여졌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목표를 명확히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목표가 불명확하면 항상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약 중에 하나가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민간 아파트는 아니고 그 정부 주도의 공기업 주공 아파트만 좀 공개한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엔 주공 아파트 원가도 공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 목표를 그때 제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 취임 6개월까지, 6개월 후까지, 경과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대한민국에서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얼마만큼? 100% 공개한다. 이래서 보세요. 무슨 논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분양가 공개한다.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로젝트 범위입니다. 프로젝트 범위에서 기술해야 될 것은 크게 3가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권한 범위가 뭐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회사 내 인력을 우리가 차출할 수 있느냐? 어느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이 말은 프로세스의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행 범위가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 체계를 개선하는데 물류 체계 개선 중에서 그 적정 재고에 관련된 그 모델은 따로 서울대학교에 외주 용역을 주어서 그 만든다. 그래서 범위가 아닌 것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가서 나중에 프로젝트 끝날 때 이건 우리 범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요. 프로젝트 출발할 때 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요목을 미리 결정해서 예측 가능한 누구도 오해하지 않는 의사소통이 충분한 상태로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은 이 일을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주로 이제 아까 보았던 그런 그 일정 계획 양식이 주로 간트 차트 형식입니다. 그런 양식의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선정, 그다음에 팀 구성원과 책임 범위. 그래서 각각 리더와 멤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리더와 멤버 각각의 롤,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팀 선정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아랫단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그 식스시그마 그 1000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도 한 수천 명을 시켰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질문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문제에 대한 정의가 그토록 다양한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느끼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미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나라 초대 임금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우 다양한 입장으로 문제가 정의가 되는데 가장 올바른 정의는 바람직한 모습 빼기 현실입니다. 그 갭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그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잘 알아요. 나는 100m 달리기가 18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글쎄 뭐가 문제인가? 뭐 이게 잘 몰라요. 내 체중은 65kg야. 그건 잘 알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른다는 게 정말 문제를 모르는 걸까?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 첫 번째 0 아니면 100입니다. 0은 뭐예요? 결점, 그 다음에 다운타임, 중단시간, 불합격률, 불량률 이건 0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100은 뭡니까? 수율, 넉률, 가동률, 합격률, 양품률 이런 건 100이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0 아니면 100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 시간의 바람직한 모습이 얼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아니죠. 0 아니면 100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때는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 최고 수준을 바람직한 모습이고 내가 거기에 미달한 것을 그 디펙터로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100m 달리기 18초다. 세계 최고 수준 칼 루이스가 10초다. 그러면 디펙터는 뭡니까? 8초가 디펙터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너무 사치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인타이틀먼트. 인타이틀먼트는 벤치마크와 비슷한 뉘앙스지만 리소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소스라는 건 뭐예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그 목표를, 바람직한 모습을 칼 루이스에다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좌절과 그 실망 속에서 그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건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장애자 중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야 바람직한 모습과 현실, 갭이 나오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으로도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일본 사람이 갑자기 운동화끈을 고쳐맸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운동화끈을 맨다고 사자보다 빨리 뛸 수 있어?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말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왜 사자보다 빨리 뛰니? 너보다 빨리 뛰려고 그래.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사자는 볼일 보면 끝입니다. 한 사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아주 극도로 세분화된 이 좁은 시장에서는 칼 루이스만큼 빨리 뛸 이유가 없고 오직 상대보다 내가 빨리 뛰면 나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필요 없는 곳에 필요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권투 선수 타이슨이 포먼이나 이런 진짜 이런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주먹을 크게 휘둘르는 거죠. 어린애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휘둘렀다간 죽어. 그래서 힘을 쓸 만큼만 써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도저도 기준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영자의 방침입니다. 경영자가 30% 향상 그러면 30% 향상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그거 빼기 현실이 바로 문제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의된 문제는 이미 80%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문제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프로젝트 승인 계획서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는 전자 입찰 시 오프라인 진행보다 내고율이 5%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공사 보안 투자의 전자 입찰 비율이 18%로 미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고율은 오프라인보다 높고 입찰 비율로 18% 미진하다.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사업의 이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가 정의가 됐어요. 전자 입찰 비율이 18%로 낮은 상태이며 이를 통해서 구매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있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 빠졌습니다. 문제의 항목, 전자 입찰 비율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왔습니까? 문제의 발생 기간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이랬던가? 지난 6개월간이냐 아니면 지난달인가?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게 들어갔으면 아주 완벽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구매 비용 절감 또는 그 로스가 얼마다고 수치로 딱 나왔으면 더더욱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표 현재 18%에서 50%로 향상시킨다. 이제 이게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는데 그 밑에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서 일정이 나오니까 대략 그렇게 가늠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범위가 나와 있죠. 자, 접수에서부터 입고까지 전자 입찰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구성, 챔피언, 프로세스 오너, 리더, 팀원, 누구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여기서 역할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요 기술서는 비교적 양식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쓰지만 뒤에 이제 조금 펼쳐진 그런 장표에서는 각각의 팀원들의 임무까지 기술이 되면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 승인 계획서 또는 기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정의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